네, 그럼 지금부터 상담 이론의 기본 이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에 있는 파트인 청소년 상담의 기초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이 파트에서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그리고 상담을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기본 내용을 학습을 하시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상담자로서 갖춰야 되는 자질과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윤리사항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나오는 문제들도 굉장히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점수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좋은 파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힘 주어서 공부를 해 두시면은 나중에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만한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의 본질에서 의의 파트부터 보실게요. 동그라미 1번. 상담은 올바른 적응을 위해서 조력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상담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조력받게 될 첫 번째 내담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담을 위해서 찾아오는 왕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상담을 청하게 되면 도움을 주는 사람, 조력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을 바로 상담자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상담자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내담자, 상담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 바로 상담 관계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담관계라고 하는 것 통상은 대면의 방식으로 형성된다 이야기하는데요. 위기 상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자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익명성을 중시해서 메신저 상담이라던가 혹은 웹 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인 상담 관계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면 방식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거 내담자와 상담자, 상담 관계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의 잘 보셔야 되세요. 왜냐면요, 오른쪽 페이지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상담의 구성 요소가 별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양가로 1번의 상담의 구성 요소 보시면은 상담자, 내담자, 상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담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 공부하지 마시고 첫 번째 정의에서부터 이거를 짚어두시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의 일반적 정의 동그라미 1번에서 보셔야 될 거,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학습 과정이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내담자는 올바른 어떤 신념이라던가 혹은 적절한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새롭게 배움으로써 삶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행동이라던가 신념을 배우고자 하는 내담자를 돕는 것이 상담인데 그것이 어떤 편향적인 혹은 아주 편협한 목적을 가지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전인적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 과정이 바로 상담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상담과 상담 설명 내용과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상담 활동에 대한 그 소개는 뭐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실게요. 상담은 조력하는 과정이고 다만 상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인 관계와는 다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점 잘 봐두셔야 되세요.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거, 물론 상담자와 내담자가 친밀한 관계, 즉 라포를 형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추천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친목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상담은 아니죠. 그래서 일반 친교 활동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거를 가지고 함정 문제도 기출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는 어떤 인간적인 교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보기가 상담에 대해서 맞는 설명인지 틀린 설명인지를 골라내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파트지만 이렇게 좀 꼬아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에 넘어가시면요. 상담에 대해서 학자분들의 정의, 윌리엄슨, 빙햄과 무어, 로저스 이런 학자분들이 나오시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학자분들의 성함을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방금 상담의 정의에서 살펴봤던 요소들이 이전에 이제 그 대가라고 불리시던 이 상담 학자분들의 이론에서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가 그 정도만 알아주셔도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윌리엄스는 무엇이라고 상담을 정의했는가? 내담자의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대면 상태, 대면 상태다라고 하는 걸로 상담 정의하셨고요. 빙햄과 무어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진 대화다라고 소개했다는 점. 그다음에 로저스다라고 하는 학자분, 굉장히 인간 중심 상담 이론으로 유명하신 학자분이신데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상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점, 그리고 이 상호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을 명확하게 명료화해야 하는 것을 도울 만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벅스와 스테플러 같은 경우에는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전문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내담자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학습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학자분들의 연구와 실험 사례를 통해서 상담 사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상담의 구성 요소와 기능 넘어갈 텐데요. 상담의 기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담의 기능, 교육 및 발달의 기능, 즉 내담자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발달을 돕는 기능이라고 하는 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담자가 갖는 문제를 진단하고 또 문제로 인한 고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특히 이제 단순히 일반인도 겪을 수 있는 일반 심리 문제, 좀 가벼운 심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병리적인 문제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지 진단하고 예방하는 기능도 포함할 수 있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만 정신병리의 문제까지도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상담자가 다루기보다는 적절한 의료적인 처치까지도 할 수 있는 의료인에게 레퍼를 하는 게, 즉 넘겨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소개를 하는 것이 적절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정신병리의 발생 예방 기능은 상담에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담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생각을 교정하는 기능, 이거를 통해서 내담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담자의 심리 고통을 해소하고 치료하는 치료적 기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상담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종류를 고르시오라고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상담의 기능을 제시한 다음에 맞는 설명으로 연결된 것은 혹은 옳지 않은 설명으로 연결된 보기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상담자가 가져야 되는 자질과 태도, 윤리라고 하는 파트 넘어갈 텐데요. 상담자가 가져야 되는 자질이라고 하는 거, 인간적으로 갖춰야 되는 자질과 전문가적으로 갖춰야 되는 자질이라고 하는 걸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인간적 자질, 우리가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 또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거 당연히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인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그리고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또 상담자 자신이 하나의 치료의 도구,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담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적극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조력할 수 있는 그런 바탕 가져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담자가 갖춰야 되는 인간적인 자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떠나서 전문가로서도 가져야 되는 자질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능력, 그리고 심리, 사회, 문화, 인류학에 대한 지식들, 또 상담 이론에 대한 이해와 지식들, 이런 것들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상담자가 알아야 되는 상담 절차, 방법, 윤리 규정의 숙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기 개발의 노력 같은 것도 다 전문가로서의 그 자질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담자가 갖추어야 될 자질 중에서 옳은 설명인 것은, 틀린 설명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공부를 심화시켜서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라고 하는 거 기출 라벨로도 아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상담자의 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적 이해와 존중, 따뜻한 태도, 솔직한 태도, 구체성을 지닌 태도, 직면, 유머의 사용, 그리고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태도, 피드백을 통한 점검을 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 이제 뭐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이 상담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는데, 요거 7번부터 보실게요. 유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유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유머를 통해서 무조건 유머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상담 과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유머를 적절하게 쓸 수 있다는 점,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것도 상담자가 갖춰야 됩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를 우선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내담자의 경우나 혹은 내담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도 상담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단계라고 하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그 자기들의 그룹 내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적극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단계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사회적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교사가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본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자신의 문제에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한번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지적인 태도가 일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이야기한 것을 내담자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그게 적절한지라고 하는 거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상담자한테 반드시 필요한 태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지식인 박스 보시게 되면요. 17년도의 기출문제로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담 관계가 있게 될 때 치료적 존중으로서 상담자가 어떠한 태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희 교재가 이제 그 지식인 박스에서 어떤 그 항목에 대해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바로 지금 보시는 지식인 박스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그 정보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출문제에서 이거 그대로의 형태가 취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겠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치료적인 존중이 필요함을 설명한 상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틀린 보기를 제외하고 맞는 것만 교재에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 첨부를 해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조금 더 문제를 접근하는 데 수월성이 높이는 그런 태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가의 자질과 태도 넘어서 윤리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담을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윤리 원칙 무엇이 있는가?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내담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선의라고 하는 거. 상담자는 이제 업무를 하게 될 때, 상담 업무를 하게 될 때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서 내담자의 편안한 상태와 복지를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담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상담자의 개인적인 이익 같은 것이 아니라 내담자를 위해서 상담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무해성. 상담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보이는 상담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무해성의 원칙 설명하고 있고요. 공정성. 내담자의 연령, 성별, 인종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상담자는 내담자를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상담 관계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충실성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실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내담자를 진실로 대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기본적인 원리, 윤리 원칙이라고 하는 거 18년도에도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6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떤 설명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청소년 상담자에 있어서 윤리 문제, 특히 이런 점들 유의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해야 된다. 두 번째, 상담자는 자기가 갖는 전문적인 한계를 인식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상담을 하게 될 때 청소년의 어떤 뭐 교육 관계라던가 혹은 이제 뭐 아니면은 학업에 관련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잘 상담해 줄 수 있지만 청소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뭐 진로에 관한 문제, 어떤 특수한 직업에 관한 그런 문제를 적절하게 알아봐 줄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혹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적절하게 함께 지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지도할 수 있는 상담자에게로 소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전문적 한계를 인식하고 내담자한테 적절한 조력을 할 수 있는 상담자로서의 어떤 의뢰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 관계에 있어서는 상담 관계 외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실은 나와 개인적으로 어떤 뭐 내연의 관계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내담자한테 돈을 빌려준 그런 채권자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솔직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담자의 안녕에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소개하고요. 그리고 상담에 있어서 동그라미 4번에 나온 것처럼 비밀보장의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 이 비밀보장 윤리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담자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실제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설명이 더 더해지냐면은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해제되는 그런 경우, 인간의 존엄성의 절대 가치를 위배하는 경우에 비밀보장의 권리가 제한된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담자가 나는 너무 요새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오늘 밤에 자살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혹은 나를 괴롭힌 친구를 죽일 거예요. 혹은 때릴 거예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권리에 있어서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비밀 보장의 원칙이 해제되고 어떤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의료기관이라던가 혹은 공적 기관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내담자에게도 고지를 해야 된다는 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소개가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에 상담사의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은 정보의 보호에서 리을번, 비밀보장의 한계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비밀보장을 내담자를 위해서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다라고 단서를 달아둔 거예요. 내담자가 자기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경우, 혹은 내담자의 질병이 감염성이 있어서 공리에 저해가 되는 경우, 또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거나 특히 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 또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것의 의무가 해제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담자한테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더 많은 사항을 뭐 외부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어떨 때 상담자의 비밀 보장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좀 해제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양가로 2번 윤리문제 2에서 5번 보실게요. 청소년 상담에서 부모 상담에 병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가 내담자가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상담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자기 자녀 문제라고 부모님한테 다 오픈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양가로 3번 넘어갈게요. 상담사의 윤리 강령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전문적 태도, 기억.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지식, 실습, 교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지속적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당연한 얘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데 다만 아까 살펴봤었던 비밀 보장의 한계 사유라고 하는 거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내담자한테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존엄성 존중하고 내담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그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된다고 하면은 적합한 다른 상담자로의 레퍼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상담 관계에 있어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중요한데요. 다중관계나 이중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었죠. 특히 내담자와 금전적, 물질적 관계를 맺는 것 절대 금물이고요. 성적 관계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금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담사의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게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상담자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상담자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소개를 드립니다. 이런 윤리 강령에 본인이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시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되시겠고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살펴보시면은. 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그리고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쉽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 상담의 이론적 접근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분석 상담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정신분석 상담이라고 하는 거, 심리학을 처음에 이제 학문에 반열에 올려놓은 프로이트라고 하는 학자분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흐름입니다. 정신분석 상담. 여기 이 정신분석 상담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자,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에서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게요. 자, 내담자에 있어서 그 내담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내담자의 무의식이다라고 강조했던 이론이 바로 정신분석 상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고 무의식을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내담자를 각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접근법이 바로 정신분석 상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키워드. 정신분석 상담은 첫 번째 중시했던 거, 내담자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 상담에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게 될 때 의외로 어떤 본능적인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특히 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리비도라고 불리우는 그런 형태의 성적 충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다음에 성적 충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굉장히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것에 의해서 인간이 결정된다고 보았냐면은 인간의 초기 경험, 생애의 초기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유아기를 보내고 또 아동기를 보내고 이제 성장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 이후의 삶보다는 오히려 그 청소년기 이전의 삶, 유아기와 아동기 사이에서의 그 초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과 이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위해서 양가로 2번 정신분석 상담의 특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창시했으며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게 바로 정신분석 상담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배경이고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인 존재로 보았다. 왜냐? 인간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서 조종되고 성적 충동에 의해서 조종되고 생애 초기에 어릴 때의 경험에 의해서 조종되는 결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정신분석학은 성격 발달에 대한 이론이자 인간 본성에 관한 철학이며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어린 시절의 경험과 무의식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4번 억압된 감정이나 충동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다. 왜냐? 인간이 겪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무의식이 무엇인지, 나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과 생애 초기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원인을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내담자가 인식하고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동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고 무의식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내담자를 각성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정신분석 심리 상담 이론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나온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내담자가 효과적으로 직면할 수 없었던, 마주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담 목표로 한다. 과거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무의식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거와 무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현재 행동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을 숙고하게 한다. 그리고 그 숙고하게 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원인을 통찰하고 새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무의식이 아니라 현재에서의 자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분석 상담의 장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장점 보실게요. 아무도 이전에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신분석 상담은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그런 공헌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초로 체계적으로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성격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거.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유아기의 중요성을 강조해가지고 아동 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견지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해석, 전이, 저항사항들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건데 이런 다양한 심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이게 상담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그런 공헌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단점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었죠. 항상 초기의 이론은 위대한 점도 있지만 후대의 학자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성적인 동기를 지나치게 강조를 한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성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것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간은 그 무의식과 성적 충동과 초기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 존재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과 책임성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받았고요.
인간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검증이 거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신분석 상담에 있어서 무의식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성적 충동과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아주 긴 기간의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사례의 어떤 그 상담 케이스를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제 그 자료들을 수집하지 못하였다. 또 내담자 입장에서는 너무 치료가 장기간 소요되고 시간 그 비용도 많이 든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도 같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정신분석 상담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와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 정신분석 상담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살펴보시기 전에 일단은 이 칠판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라고 하는 학자분, 인간을 움직이고 있는 무의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빙산의 모양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빙산이라고 하면은 빙산의 일각이다,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게 되죠. 빙산은 우리가 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그 위에 솟아있는 부분이 큰 게 아니라 밑에 수면 아래에 숨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의 역할은 굉장히 적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 이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인간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설명했던 것이 프로이트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무의식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진 않았겠죠.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무의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드, 에고, 슈퍼 에고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이드는 원초와, 어린아이 같아서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막 이것대로 다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조절되지 않은 자아를 원초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배고프면은 바로 먹고자 하고, 내가 좀 지루하면은 바로 유희를 찾고자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심리를 갖는 거 원초아이고요. 근데 이제 원초아가 마음대로 막 날뛰면 이제 굉장히 사회생활 하기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제하고자 하는 자아를 슈퍼에고, 우리나라 말로 초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뭐 대중교통에서 너무 집에 가기 힘들다고 막 울면서 떼를 쓰거나, 혹은 마트에 가서 엄마한테 저 장난감 갖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준다고 막 떼를 쓰면서 울면은 엄마가 그냥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훈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원초아가 본인이 본능에 의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을 제어하고자 하는 부모처럼 검열하는 자아를 초자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너무 극단적이죠. 무조건 다 하고자 하는 자아와 무조건 검열하고자 하는 그런 자아가 있으면은 이거를 중간에서 중재하는 어른스러운 자아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에고, 자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층위로 구성이 되는데,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개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했던 것이 바로 정신분석 상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주요 개념으로 넘어와 볼게요. 자, 양가로 1번 불안이라고 하는 거,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불안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불안. 인간한테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어떤 상태, 그거를 불안 상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무의식의 구조에 의해서 이 무의식의 구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불안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불안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 가지 유형의 불안이 생긴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유형의 불안이라고 하는 거, 현실 불안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중간에서 이제 중재하는 자, 가장 이제 어른스럽고 합리적인 그런 자아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얘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외부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이 있으면은 시험 점수를 잘 받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공부를 해야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시험에서 낙제할 텐데 이런 이제 불안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요소가 아니라 그냥 외부적인 상황에서 객관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거, 이 에고, 자아라고 하는 이 존재가 불안을 느끼는 것을 현실적 불안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 불안, 현실 불안 다 맞는 표현, 다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불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 불안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자아하고 에고하고 이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불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원초아, 날뛰는 자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자 하는 자아인데 이 원초아 때문에 초자한테 벌을 안 받으려면 중간에 자아가 얘를 잘 통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초아를 잘 통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서 자아가 느끼게 되는 그런 불안을 요것을 신경증적 불안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원초아를 잘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혼낼까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신경증적 불안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불안은 무엇인가?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원초아랑 상관없이 내가 하는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초자한테 뭔가 너 부도덕해 라고 하면서 처벌받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느끼게 되는 자기 검열을 하고자 하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 불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초자한테 처벌받을까봐 부도덕해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까봐 걱정하게 되는 것을 이제 도덕적 불안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별로 뭐라고 안 할 것도 같은데 아이가 내가 이거 집에다가 이거를 가져가면 엄마가 되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걱정을 심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자아의 상태로 갖다가 표현을 비유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그 상황에서 비도덕적이야, 부도덕해 라고 비난받거나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서 있지도 않은 그런 불안을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덕적 불안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어떤 종류의 불안이 있든 간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한테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 상담 이론의 줄기라고 하는 거.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경증적 불안이나 도덕적 불안은 신경 내부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즉 무의식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현실 불안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객관적인 위협이 없어지면 쉽게 사라질 수 있지만 이 신경증적 불안과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무의식에 내재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아는 이런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혹은 자기의 욕망을 억누르는 억압을 하게 되거나 혹은 위장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자기 자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기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하튼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아는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격 발달 단계다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는데요. 왜 강조하냐? 자,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 중요한 거, 인간의 성격과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후기의 경험이 아니라 청소년기 이후의 경험이 아니라 초기의 경험이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성격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나눠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오기 이전까지를 이제 조금 주요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살펴보실게요.
자, 첫 번째 구강기 1살까지의, 그러니까 만 1살이죠. 해외에서 만들어진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살, 태어나자마자의 1살이 아니라 만 1살의 의미를 합니다. 만 1살까지는 구강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는 인간에 있어서 성적 충동,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았잖아요. 그래서 초기 경험이 형성되는 이런 성격 발달 단계에 있어서도 리비도의 이런 성적 충동의 위치에 따라서 성격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게 되거든요. 자, 성적 충동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있을 만하고 바로 입이죠. 왜냐? 입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이제 수유를 받는, 어떤 그 식품이라고 하는 것을 섭취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이제 입이기 때문에 가장 생존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서 입의 모든 욕구가 다 이제 그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의 성적 욕구, 즉 어떤 그 성적 그 추동이라고 하는 것은 입과 혀와 입술에 집중된다. 그래서 구강기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고요. 이 시기에는 어떤 그 어머니의 젖을 빨거나 혹은 이제 그 식품이라고 하는 것을 삼키는 데에서 그런 욕망이 충족된다라고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성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긴 하지만 인간 존재로서 생존하기 위한 그런 그 쾌락, 그 욕구와 그 쾌락의 충족이 바로 입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보시게 되면은 구강기 후기에는 이유에 대한 불만에서, 즉 자기가 원하는 그 식품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그 섭취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이 생기게 되면서 어머니에 대한 최초의 양가 감정을 경험한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어머니는 당연히 아이한테 사랑을 하는 대상이 되죠. 굉장히 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어머니가 아이가 울 때 적절하게 뭐 젖을 주지 않거나 이유식을 주지 않거나 그러면은 아이가 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동시에 증오하는 감정도 갖게 된다. 양가 감정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구강기에 갖는 욕구라고 하는 것을, 이유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어머니가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아이는 그 성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의식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구강기에 고착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몸은 커져도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기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강기에 그 고착되어 있는 욕망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큰 다음에도 손가락을 계속 빤다던가 손톱을 물어뜯는다던가 혹은 너무 음식에 집착을 하면서 과음, 가식을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너무 이제 먹는 걸 좋아하는 이제 그 친구들은 내가 구강기의 욕망에 고착이 되어서 지금 먹는 거 너무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심리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살 이후부터 3살까지, 1살부터 3살까지는 학문기 단계의 발달을 보이게 된다라고 소개하는데요. 리비도, 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입이 아니라 학문으로 옮겨가는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1살부터 3살까지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거 바로 배변 훈련이죠. 그래서 배변 훈련에 신경을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에 집중되는 시기다라고 해서 학문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배변기에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냐면은, 자, 이 학문기에서 배변 훈련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할 때 배변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떤 나의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몸 안에 가지고 있다. 뭐 배설물을 갖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원할 때 이걸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경험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학문 운동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 배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의 훈련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사회로서의 구성원으로서 키워지기 위해서 사회의 기대에 직면하는 시기가 학문기이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너무 이제 그 배변기의 배변 훈련에, 그 학문기의 배변 훈련에 너무도 이제 부모님의 그 억압을 받거나 혹은 본인이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 욕구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해서 몸은 커도 이 학문기의 욕구에 고착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학문기에 고착이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결벽증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인색함 같은 거, 본인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주지 않으려는 인색함 같은 것의 형태로 이 고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의 시기 리비도가 남근, 성기에 집중이 되는 남근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3세에서 6세에 해당하는 시기이고요.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 욕망이 성기에 집중되어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기를 자극하거나 자기 몸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몸을 보면서 쾌감을 얻는 형태가 바로 이제 남근기에 나타나는 욕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순진무구하게 자기의 몸을 만지거나 보여주거나 혹은 나는 커서 뭐 엄마랑 결혼할 거야, 아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남근기에서 아이들이 보이게 되는 콤플렉스가 있다. 남자아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여자아이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라고 소개를 해요.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 잘 아실 거예요. 원래는 테베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왕이 신탁을 들은 거예요. 신의 계시를 들었는데 지금 태어난 자기의 아들이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부인, 그러니까 그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와 이 오이디푸스가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탁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죽여서 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부하들한테 내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걸 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이를 잘 숨겨가지고 다른 이제 촌부의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이제 이제 아이를 보내게 되는데요. 나중에 오이디푸스가 장성해가지고 이제 젊은이니까 성공해야겠다라는 야망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테베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나의 능력을 펼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시골길에서 하필이면 자기 아버지였던 테베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시비가 붙어가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다가 탁 쳤는데 아버지를 죽이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모르죠. 그냥 자기가 되게 이상한 노인을 죽였구나라고 하면서 기세가 등등해서 갔는데 그게 이제 그 테베 왕국으로 그 걸음이 이어지게 되면서 새로 왕을 죽인 새로운 자가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고 또 왕이 되었으니까 기존에 왕비하고 결혼을 시킨 거잖아요. 결혼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이디푸스는 본인은 몰랐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신탁을 실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 오이디푸스가 사실을 알고 자기 눈을 실명하게 하고 왕위에서 내려오고 이제 굉장히 미친 사람처럼 지냈더라라고 하는 이제 설화, 신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용해서 남자아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남근기에 겪는다라고 프로이트가 설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자아이는 사실은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 어머니는 자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젖도 주고 애정으로 자기를 보살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절대적인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남자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아버지의 존재로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애정의 대상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본인이 그런 욕망을 외부에 드러내는 순간 실제로 본인보다 더 큰 존재인 아버지가 본인을 처벌할 것이다. 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근을 거세해버릴 것이다 라는 공포를 갖게 된다고 프로이트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의 어떤 남근을 지키기 위해서, 즉 거세 불안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갖는 이성적인 감정을 숨기고 오히려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을 사회화시킨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여자아이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아버지를 애정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아버지를 차지하고자 하지만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그 다음에 본인은 남근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 본인을 어머니와 동일시키는 방식으로, 동일화시키는 방식으로 사회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엘렉트라 컴플렉스입니다. 뭐 이런 이론에 대해서는 후대에 굉장한 비판들이 쏟아졌지만 지금 저희는 프로이트 이론에서 설명하는 성격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옳고 그름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요. 여하튼 이 남근기의 시기에는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하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다라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근기에서 이제 부모와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면서 성적 욕망이 남근에서 어디에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숨겨두는 단계가 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잠복기 또는 잠재기라고 불려지는 단계이고요. 이제 6살부터 12세까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시기쯤,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의 시기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단계에 비해서 리비도가 굉장히 평온하고 억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리비도의 대상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동성 친구들에게 향하는 시기가 잠복기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12살 이후가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면서 리비도가 다시 발현되게 되는데요. 이제 자기의 숨겨져 있던 성적 에너지가 의식의 세계로 나오게 되는 단계를 바로 생식기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리비도의 대상도 동성 친구가 아니라 또래의 이성 친구들로 옮겨가는 단계를 생식기다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특징적으로 초기에 무의식의 구조에 의해서 형성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개인의 초기의 경험, 특히 이제 그 리비도의 이동에 따라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지고 이 발달 단계를 잘 넘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걸로 인해서 고착된 욕망과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시겠고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후대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있기 때문에 그 비교 사례가 기출문제를 조금 엮어가지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구강기부터 남근기까지를 두 번째 블랙 포인트예요. 구강기부터 남근기까지를 성격 형성의 기초라고 보았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 아주 상담의 주된 대상으로 보는 청소년기는 강조하지 않았는데,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 구강기부터 남근기까지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 따른 그런 어떤 발달 과업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했다는 것. 각각의 생애 단계별로 발달 단계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의 각각의 위기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프로이트와는 달리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 발달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리비도의 위치에 따라서 분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유기적으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보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정신분석 상담 이론의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